마지막 주제로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 앞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서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즉 리더십 자체가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광 장군의 사례도 그랬고, 그 다음에 관포지기에서 보셨다시피 공사구문의 정신, 자세 이런 부분들이 다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저는 첫 번째로 선생님들에게 인간관계의 차원을 높여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마천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거든 내 자식이 사귀고 있는 친구를 봐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지기자면 시기소우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을, 그 아들을 모르겠거든 그 아들의 친구를 봐라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의 차원이라고 하는 문제, 즉 관계의 깊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의 차원을 높여라 라고 하는 말로 사례를 설명을 두 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마천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은 백아가 종자기를 위해서 검은고 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아 절현이라고 합니다. 백아하고 종자기는 춘추시대 때 초나라 지역의 사람으로 전합니다. 백아는 귀족이었고요. 종자기는 그냥 평민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그 위쪽에 있는 그림 있죠, 그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요 그림이 백아하고 종자기인데, 잘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옷도 좀 화려하고요, 그죠? 이 옷 소매 쪽 보면은 수도 놓여 있고, 그리고 검도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귀족입니다. 백아입니다. 백아가 왼쪽에 있는 평민인 종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신분을 초월해 가지고 우정을 나눴는데, 그 우정을 뜻하는 것이 백아절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아는 초나라의 귀족으로서 검은고 연주의 대가였습니다. 검은고 연주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연주하는 연주 소리를 듣고 평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아 연주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었어요. 그게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백아는 늘 시간이 나면은 검은고를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연주를 하기를 즐겨 했다는 겁니다. 그날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나서 검은고를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고 연주를 막 마치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농부 한 사람이 그 연주 참 고산유수로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는 겁니다. 고산은 한자가 쉽습니다. 선생님들, 높을 꽃자에다 몇산자, 고산, 흐를 유자에다가 물수자. 백아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오늘 이 연주한 곡의 제목을 자기 스스로 고산유수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농부 하나가 자기 심정하고 똑같이 고산유수라고 하는 네 글자를 딱 내뱉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연주를 하면서도 아무도 자기 연주의 경지라든지 자기 연주를 감상하거나 제대로 평가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생판 처음 보는 농부 하나가, 지나가던 농부가 자기 자신의 연주 경지를 정확하게 감상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러서 인사를 나누고, 인사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는 거죠. 신분을 초월해 가지고 친구가 됐고, 틈만 나면은, 시간만 나면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농부 이름이 종자기입니다. 종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서 시간 되십니까 하면은 두 사람이 산속에서 앉아가지고 백아가 연주하면은
종자기가 그 연주에 대한 감상을 들려주고 해서 친분을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 백아가 조정의 명령을 받고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몇 년 동안 다른 곳에 근무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백아가 누굴 제일 먼저 찾았겠습니까? 당연히 종자기를 제일 먼저 찾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이 종자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백아가. 그래서 백아가 자기 검은고를 들고 종자기 무덤 앞에 가서 검은고 줄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 연주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연주가 의미가 없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두 글자가 지음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알지자 소리음자. 즉 친구가 이야기하는 말하는 목소리만 듣고도 그 친구가 아픈지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나 있는지를 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를 뜻하는 단어가 지음의 단계입니다. 지음하면은 친구 가운데서도 가장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가장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나눌 때 쓰는 단어가 지음입니다. 그 선생님들 그 전남 담양에 가면은 소세원이라고 있죠. 아시죠? 네. 소세원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초가로 정자가 하나 있어요.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가에 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현판이 뭐냐 그러면 대봉대라고 붙어 있어요. 대봉대. 기다릴 대자에다가 봉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무슨 대, 축대할 때 대자 있죠. 그죠? 봉황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때 봉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친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별을 해서 맨날 몇 월 며칠 날 언제 만납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올 때쯤 되면은 집주인은 목욕하고 옷 싹 갈아입고 검은 글을 들고 그 대봉대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친구를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그 친구를 기다리는 장소가 담양 소세원의 대봉대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삽장문에서 들어오면서 친구가 연주하는 검은고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 검은고 소리를 듣고 친구의 심경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음입니다. 아, 근데 이 친구가 화가 나는 일이 있구나. 또는 정말 경사스러운 기쁜 일이 있구나. 라는 걸 검은고 소리, 연주 소리를 듣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백아와 종자기의 백아절현 또는 지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차원 높은 인간관계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문경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관포지교와 더불어서 사기에 나오는 우정을 나타내는 고사성어 가운데에서는 가장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전국시대 때 조나라의 외교관이었던 인상여와 그 다음에 장수였던 연파 사이의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연파는 조나라의 백전노장의 명장입니다. 전투에 수없이 나가가지고 수많은 부상을 입으면서 조나라를 지탱해내는, 약소국인 조나라를 지탱하는 정말 중요한 나라의 대들보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상녀는요, 조나라 출신도 아니고요, 조나라 임금의 환관이었던, 임금 옆에서 임금을 보살피는 환관 무연이라는 사람 집에서 밥 얻어먹던 식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라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강대국이었던 서방에 있는 진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이 너무 어려워요. 임금이 끙끙 앓고 있으니까 무연히 자기 집에 있는 인상녀라고 하는 식객을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상녀가 외교관이 돼가지고 강대국인 진나라로 가서 외교 업무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해냅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외교 무대에 나가가지고 강대국인 진나라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조나라의 위신을 또 세워요. 또 출세를 합니다. 승진을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귀족들은요, 대개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위에 이제 그
국군이라고 해서 이제 왕국이 되기 전에 이제 제후국이었던 국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죠. 그 다음에 경, 대부,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그러니까 기족으로서 가장 높은 신분은 경이죠. 공경대부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공경대부할 때. 공은 왕실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도 그 집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왕실하고는 약간 밑에 있는 그 경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은 경입니다. 그런데 인상녀가 외교 무대에서 몇 차례 활약을 하고는요.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경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상경이 됐어요. 상경, 중경, 하경이 있는데 상경이 되어버렸어요. 평생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장수 연파는 이제 겨우 경인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들어온, 그죠? 나타난, 박힌 돌이, 이제 날라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고, 날라들어온 인상녀가 연파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파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연파가 도대체 인상녀라는 인간이 뭐가 잘났길래, 뭐가 뛰어나길래, 평생을 내가 전쟁터에서 보낸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단 말이냐? 내가 인상녀를 만나면은 따질란다.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인상녀는 가능하면은 연파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조정에서도 연파가 보이면은 뒷자리에 가서 살짝 숨어 있고, 특히 재미난 거는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그 귀족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거의 같은 동네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마차를 몰고 조정으로 출근하는데 저 앞에 연파의 마차가 보이면은요, 마차를 돌려서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회차입니다. 마차를 돌린다라고 회차. 전국시대 때 조나라 수도요가 오늘날로 중국으로 얘기하면 화북성 한단시라는 곳인데요. 한단시에 가면요, 그 골목이 남아 있습니다. 즉 인상녀가 마차를 몰고 가다가 연파 마차가 보이면은 마차를 돌려가지고 다른 골목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골목이 남아 있습니다. 회차항이라고 하는 골목이 남아 있고, 제가 2010년도에 직접 중국의 한단시에 가가지고 회차항을 찾았습니다. 오늘 선생님들한테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라서 사진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랬더니 인상녀 집안의 식솔들이 투덜투덜 거리는 겁니다. 왜? 계급이 인상녀가 더 높아요, 연파보다. 그런데 인상녀 하인들이 골목에 나가가지고 바깥에 나갔다가 맨날 연파의 하인들한테,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두들겨 맞고 오는 거야. 왜? 주인이 맨날 도망다니니까. 하인들도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연파 하인들한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식솔들이 막 불평불만을 터뜨려요. 그랬더니 인상녀가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상에 놓여 있는데, 군대를 대표하는, 무장을 대표하는 연파하고 문관을 대표하는 나 인상녀가 싸우면은, 이 싸움은 호랑이가 한 굴에서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 양호공투라고 합니다. 호랑이 두 마리가 같은 구덩이에서 싸운다. 그러면은 죽거나 심한 부상을 입기 마련이죠. 연파하고 인상녀인데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나라의 급한 일이 먼저고, 선 국가 직업이요, 이후 사구야라. 개인의 감정은 개인의 원하는 나중 일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우리 관공서에 가면 붙어있는 성공후사입니다. 그 아시죠, 선생님들? 성공후사.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연파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인상녀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맨날 인상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상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슬라이드 선생님들 보시는 아래 그림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죠 남자가 우통을 벗고 등 뒤에 뭘 짊어지고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죠? 저 장면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부형청죄라고 합니다. 부형청죄. 부자는 짊어진다라고 부자. 우리가 부담 가진다 할 때 있죠, 그죠? 형자는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형자입니다. 우리가 형극의 길을 걷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형극의 세월을 보냈다.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청죄, 자기의 잘못을 청했다, 자기의 잘못을 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과할 때 가장 극진한 사과의 방식이 부형청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저 부형청죄하고 있는 연파의 모습에서 우통을 벗고 있는데 한쪽만 벗었잖아요, 그죠? 오른쪽만 벗고 있죠. 네. 저걸 우단이라고 합니다. 우단. 오른쪽만 어깨를 드러냈다. 반쪽만 벗은 겁니다. 그러면 우단이 있다는 얘기는 좌단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왼쪽 어깨를 드러낼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잘못 쓰면 아주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단은 누군가에게 사죄할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고, 좌단은 반역을 도모할 때 날 따르라, 더 못 살겠다, 이 여기, 그러니까 반역을 저지르려는데 고함을 지르거나 막 와글와글 떠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슬그머니 왼쪽 어깨를 드러내가지고 동의를 표시할 때 쓰는 게 좌단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문경지교의 사이가 됐다. 문경지교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우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목을 내놔도 아깝지, 경자가 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우정을 나누게 됐다 해서 관포지교와 더불어서 사기에 나오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지 인간관계로서 문경지교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의 고사는요, 소설이나 희곡의 내용에도 들어갑니다.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희곡의 제목이 장상화라는 겁니다. 장수와 재상이 화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문관과 무관이 화합해가지고 리더를 잘 보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해야만이 그 나라가 평안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해서 장상화라고 하는 나중에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인간관계의 차원을 좀 높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리더가 됐든 간에 그 리더를 보필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다수의 국민들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려면 인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덕을 통한 조직관리가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으로서 또 하나의 요소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춘추시대 때 저 남방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초나라의 재상이었던 손숙오라고 하는 재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인물이 손숙오고요. 아래쪽은 손숙오가 모셨던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초장왕으로서 그 당시에 중원에 있는 나라들로부터는 야만 국가로 멸시당하고 있던 초나라를 일약 초강대국으로 만든 리더가 초장왕이고요. 그 장왕의 뒤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필했던 인물이 손숙오라고 하는 저 재상입니다. 손숙오는요, 항상 무슨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늘 이 정책이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장왕이라는 사람은 이 바깥에 나가서 대외 정벌을 굉장히 많이 한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과 그 다음에 마차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마차의 높이를 키우고 싶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마차를 조금 더 높이자. 그러려면 어떻게
수레바퀴를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급 승용차, 그죠? 뭐 저기 서양으로 얘기하면은 링컨이나 이런 것들이죠. 기빈들이 오면은 타는 차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는 거죠. 요즘에 고급차들은 이 바퀴하고 앉는 좌석이 이렇게 높이가 낮아야 되지만 옛날에 마차는요 낮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턱에 걸리거나 이러면 마차가 기울어져 버리기 때문에 높아야 돼요. 이 장황이 마차의 수레의 높이를 높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당장 명령을 내립니다. 야, 내 마차 수레의 마차의 높이를 높여.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뭐가 따라 높아져야 되냐 그러면요. 관청 문이라든지 그죠? 공공기관의 문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왜? 이게 문턱이 낮으면요. 큰 마차를 가지고 확 한꺼번에 밀고 들어와 버리면 임시 멈춤을 해야 되는데 가끔 불법적으로 일방통행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문턱이 생긴 이유는 그것 때문에 문턱을 만들었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일방통행하지 말라고 무단통행하지 말라고 문턱을 만든 겁니다. 문턱을 높이게 되면은 무단통행 못 하죠. 왜냐면 마차가 걸려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임금이 타는 마차의 높이를 높이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궁궐문이나 관청의 문턱도 높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높이가 낮은 마차를 타고 다니는 일반 백성들이 불편해하죠. 왜? 그 문턱을 못 넘어오는 거죠. 그 마차 가지고는. 그랬더니 손수고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순서입니다. 정책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인데 대왕 마차를 높이게 되면 당장 백성들 눈에 띕니다. 그죠? 예. 그리고 따라서 문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로 불편함을 느끼고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높이기 전에 문턱부터 먼저 높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턱을 높여 놓으면은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백성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마차를 높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임금의 마차를 높인다고 높이면은 백성들이 임금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항상 정책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때에는 백성들을 먼저 설득하고 백성들의 그 변화에 익숙해진 다음에 지배계층들이 그 다음 변화 따라서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하고 싶은 바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항상 설득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통치자를 설득함으로써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런 애민의 자세로 임했던 사람이 바로 손수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런 인재와 리더의 정책이라든지 명령이 백성들에게 씨가 먹히려면은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욕심을 부리거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손수고한테 배워야 될 부분들이 바로 청렴함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청백리 1호가 바로 손수고입니다. 어느 정도로 청렴하게 살았냐 그러면요. 손수고가 장왕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먹고 살 땅도 없어서 누군가에게 농사를 줘가지고 거기서 나는 쌀과 이런 부분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손수고의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청렴했던 관리가 재상이 바로 손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손수고와 더불어서 우정을 나눴던 우맹이라고 하는 궁중 악사가 시장에 땔감을 팔러 나온 손수고의 아들을 보고는 장왕에게 손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안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남아있을 만큼 평생 20년 가까이 재상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살다간 그런 인물이 바로 초나라의 장왕을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손수고라고 하는 재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인덕을 통해서 리더를 설득하고 항상 국민과 백성들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리더와 인재, 이게 또 리더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감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순수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진정한 가치에 투자하라.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에 투자라고 삽니다.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같이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 지도자들은, 지도층들은, 또 리더들은 자기의 부와 권력과 자기의 명성을 사회를 좀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리더야말로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가 됩니다. 서양의 경영인들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기꺼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미래의 리더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리더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됐고, 또 그것이 세상을 훨씬 더 나은 쪽으로 이끄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에서, 선생님들, 진짜 수제자가 누굴까요? 공자님이 제자가 많을 때는 3,000명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가운데 수제자만 77명이었다 그럽니다. 이 77명 가운데 진짜 수제자는 누구셨을까요? 잘 아시는 안현, 그죠? 안회.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가장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불같은 자로,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증자, 뭐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공자의 은행내옥인 논어와 그 다음에 삼화천 사기에 나오는 공자세가,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기록인 중리제자열전, 그 다음에 화식열전, 이런 기록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공자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공자와 함께 가장 많은 대화를 했고 공자를 가장 곁에서 보살핀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자공입니다. 자공. 이름은, 성과 이름은 단목사라고 합니다. 성은 단목씨고요. 이름이 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논어에 보면은 사야, 사야 그러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사야, 사야. 요 자공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경은 읽어봤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대화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공입니다. 그리고 이 자공이 진정한 공자의 수제자였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자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3년상을 지냈는데요. 자공만 6년상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화식열전에 보면은, 화식열전은 어떤 기록이냐 그러면 사기 130권 가운데에서 중국 역대 부자들 30여 명을 기록해 놓은 것이 화식열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화식열전. 그 화식열전에 자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공이 장사를 했던 사업가였습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에서 기록상으로 현재 장사한 사업가로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자공입니다. 그리고 화식열전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자공이 늘 공자를 앞뒤에서 모시고 다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공자가 세상의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자공이 공자를 앞뒤에서 모시고 다녔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공이 공자를 앞뒤에서 모셨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공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공자를 보살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여행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죠. 십몇 년 동안 아마 막 10개 가까운 나라를 다녔습니다. 춘추시대 때. 근데 공자는 집안이 계급도 사계급으로 그 당시에 평민 계층이었고 집안이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타고 다녀야 되는 마차라든지 숙식이라든지 이걸 다 누가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이게 다 자공이 해결했다는 겁니다. 즉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스승을 제자가 자기 자신이
축적해 놓은 부를 가지고 공자님을 아낌없이 후원을 했던 얘기죠. 그렇게 해서 유가라고 하는 제자백가 사상 가운데에서 유가라고 하는 이 학파가 춘추시대 때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지원을 했던 인물이 바로 자공입니다. 그러니까 자공 없는 유가학파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자공이 공자님의 상을 6년을 지낸 까닭도 거기 있습니다. 공자님이 어디 출신인지는 아시죠? 노나라 출신이고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중국 공자님 고향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산동성 곡부라는 곳이잖아요. 산동성 곡부에 가면은 공자님 무덤도 있고 공자님 사당도 있고 공자님 옛날에 살던 집도 잘 삼공이라고 합니다. 유적지들이 잘 남아 있거든요. 그 공자님 무덤에 가면은 자공이 여묘처라고 하죠. 여막을 쳐놓고 6년상을 지낸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청나라 시대 때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공은 그 6년 동안 곡부에 머물르면서 뭘 했겠습니까? 매년 스승의 기일이 돌아오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천하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 숙식 다 보살펴주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추측을 했냐 그러면 이 6년 사이에 천하의 제자들이 다 공자 기일 때마다 왔을 때 팀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TF팀을 만들어서 논어를 편찬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논어는 공자님과 제자들의 언행운동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불경이 어떻게 편찬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불경도 제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가장 기억력 좋은 제자가 그 기억력을 회고를 하면은 녹음기 틀듯이 틀어내면 옆에 있던 제자가 맞아,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그 부처님 말씀을 쭉 적습니다. 문자로. 요게 경입니다. 불경입니다. 논어도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활, 그죠?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하라. 그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억을 통해 가지고 편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생전에 남겨놓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막강한 부를 소유했던 대사업가였던 자공이 스승 공자의 무덤을 6년 동안 지키면서 6년상을 지내면서 매년 제자들이 기일 때마다 오게 되면은 제자들을 숙식을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기 스승의 언행록인 논어를 편찬했을 것이다. 그 논어 편찬 과정에서, 그리고 이 6년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진정한 가치에 투자를 함으로써 유가라고 하는 학파가 그 당시 여러 수많은 학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학파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자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공의 이런 진정한 가치에 투자했던 자공의 문화의식이나, 그죠? 서양에서는 메세나 정신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곳에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이런 자공의 정신은 21세기 경영인들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리더들이 꼭 본받아야 될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왼쪽 위에 그림이 자공이 6년상을 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 왼쪽에 보면은 혼자 여막을 치고, 그죠?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공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공자님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요 집이 자공 여묘처입니다. 자공이 여막을 치고 공자님 무덤 옆에서 6년상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왼쪽 아래쪽이 자공의 무덤입니다. 하남성 준현이라고 하는 곳에 남아있는 자공의 무덤인데 무덤이 다 옥수수 밭이죠. 그죠? 무덤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석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자공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편찬했을 걸로 추정되고 있는 논어입니다. 자,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과 관련되어 있는 사마천 사기의 명언 명구들을 소개함으로써 2주에 걸친 제 강의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기 제일 첫 번째 건인 오제 본기에 보면요, 요임금이 임금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민간에서 순이라고 하는 호래비를 발탁해서 딸 둘을 순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살아생전에 순에게 임금자리를 양보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양이라는 겁니다. 임금자리를 자식이 아닌 유능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걸 선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왕조 교체 때 되면은 선양이라고 하는 요 형식만 빌려가지고 억지로 이제 임금자리를 양보받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벌어집니다. 조선이 고려 마지막 임금으로부터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할 때도 형식상으로는 이 선양의 방식을 취했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요. 처음 사례는요. 요 임금이 민간에서 순이라고 하는 호래비를 발탁해서 살아생전에 임금자리를 양보합니다. 선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태자를 비롯해서 태자의 측근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력도 모르는 순을에게 임금자리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그때 요 임금이 한 말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아들 단주에게 임금자리를 넘겨주면은 내 아들한테는 이로울지 모르겠지만 천하가 손해를 볼 것이고, 내가 순에게 임금자리를 선양을 하게 되면은 내 아들 단주는 손해를 볼지 모르겠지만 천하가 이로울 것이다. 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천하가 손해볼 수 없다. 결코.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 성계 문제라든지 심지어 종교에 있어서도 그죠? 종교의 건물을 유능한 종교인에게 바톤 타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넘겨주겠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런 사회 지도층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임금과 순임금은요, 부귀하면서 뻐기거나 멋대로 굴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도 있고요. 하나라를 건국한 우임금은 오랏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백성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나 한 사람 때문이다. 내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한 적도 있고요. 직분에 충실하고 순리에 따르는 관리가 되라. 라고 하는 순리열전의, 골계열전의 대목도 있고요. 순리열전에 나오는 춘추시대 때 유명한 정치가인 정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배운 다음 벼슬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벼슬한 다음 배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즉 사람 된 다음에 권력을 가져야지, 권력을 가진 다음에 사람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정자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생사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리더는, 군자는 자신의 말이 행동을 넘어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즉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하는 명언도 있고요.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보지만 잘못을 고치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본다. 이게 자공이 한 말입니다. 자기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고 자기 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 여기 아까 이광 장군에 관한 사마천의 칭송 가운데 한 대목인데 논어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옥이라고 하는 전국시대 때 장수는요, 병사들 가운데 최하, 가장 몸집이 작고 가장 몸이 약한 계급의 병사들과 같이 입고 먹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사람마다 식사의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이라고 하는 장군은 자기 자신의 식사량을 쫄병들 가운데, 병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식사량이 작은 사람의 식사량만큼만 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을 받으면 바로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병사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여기 아까 이광 장군 이야기고요. 범려라고 하는 춘추시대 때 월나라의 유명한 정치가는요, 훗날 사업가로 변신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게 해서 3번 천금을 모아가지고 3번 다 사회 환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부유하면 즐겨 덕을 행한다. 기꺼이 베푼다라는 뜻이고, 가난하다고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다.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들춰내서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 자를 미워했고요. 남의 생각을 훔쳐서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자공이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게 뭐냐 그러면 지적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생각을 훔쳐가지고 자기 지혜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죠?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사마천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의 사회적 책임감은 그가 남긴 유명한 생사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가면서까지 역사서를 완성한 사람이 사마천이었습니다. 2주에 걸쳐서 선생님들하고 사마천 살기에 보이는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인재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리고 리더가 갖춰야 될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마천 살기에서 인재 경영을 배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개의 테마로 나눠 가지고 말씀들을 나눠봤습니다. 여기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마천 광장에 조성되어 있는 사마천의 동상입니다. 여기 사마천 가운데 있는 것이 사마천 무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마천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명나라 때 초상화입니다. 궁영 때문에 수염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수염이 없는 모습으로 가장 슬픈 초상화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사마천입니다. 2년 동안 선생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군님 이름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장군 열전은 기록은 짧습니다만 대단히 감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이해 걸쳐 너무 아주 열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한 분 한 분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얼굴 뵙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